본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등장인물의 이름, 지명, 일부 상황은 당사자의 신원 보호와 사건의 객관적 전달을 위해 모두 가명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실제 인물이나 단체와의 유사성은 순전히 우연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저는 7년 동안 작은 원룸에 갇혀 살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가 스스로를 가둔 거죠. 2555일 동안 햇빛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사람들과 대화도 나누지 못한 채 유령처럼 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 손은 떨립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만으로도 그때의 공포와 절망이 되살아나거든요. 하지만 들려드려야 합니다. 제가 어떻게 평범한 사업가에서 도망자가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7년이라는 시간을 지옥 같은 곳에서 보냈는지를요. 이 이야기는 욕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뢰에 대한 이야기이고 배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여자가 어떻게 스스로를 파괴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왔네. 205. 진짜 이 사람 얼굴 한번 보고 싶다. 택배기사 김씨의 투덜거림이 문틈으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저는 숨죽인 채 문 뒤에서 그가 가기만을 기다렸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숨소리마저 죽여야 했어요. 205 계세요? 택배요. 여기 받을 사람 없나요? 침묵. 저는 벽에 등을 기대고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호흡을 최대한 얕게 하면서 그가 포기하고 가기만을 기도했죠. 아휴, 또 이러네. 정말 답답하네. 택배 박스를 문 앞에 던지듯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멀어지고 복도가 다시 조용해졌을 때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루에도 서너 번씩 이런 일이 반복됐습니다. 택배가 올 때마다 저는 공포에 떨었어요. 누군가 제 존재를 눈치챌까봐, 제 목소리를 들을까봐, 제 모습을 볼까봐. 저기 누가 사나요? 어느 날 복도에서 들린 대화였습니다. 새로 이사온 302호 주민이 관리인에게 묻는 소리였죠. 205요? 글쎄요, 저도 잘 몰라요. 2년 넘게 사는데 한 번도 못 봤어요. 완전 유령이에요. 그러게 말이에요. 택배는 매일 오는데 얼굴은 본 적이 없어요. 혹시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글쎄요. 월세는 꼬박꼬박 나가니까 뭐. 이런 대화를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저에게 쏠릴수록 위험했거든요. 저는 투명인간이 돼야 했어요. 아니, 투명인간보다 더 조용하게, 더 눈에 띄지 않게 살아야 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으면 저는 문 앞에서 대기했습니다. 복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사람들의 움직임을 파악했죠. 누가 귀가하는지, 누가 외출하는지, 언제 복도가 조용해지는지. 자정이 넘어서야 복도는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기다렸어요. 새벽 2시 30까지. 확실하게 모두가 잠들었을 때만 움직였습니다.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조차 최대한 조용히 해야 했습니다. 삐삐삐 소리가 누군가를 깨울까 봐 전전긍긍했죠. 문을 살짝 열고 복도를 확인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제야 저는 문 밖으로 나갔어요. 그날 밤도 똑같았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2시 30분,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 쌓인 택배들을 재빨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순간이 제가 바깥 공기를 마시는 유일한 시간이었죠. 머리는 몇 달째 감지 못해 헝클어져 있었고 등은 구부정하게 굽어 있었습니다. 겨우 38인데 마치 60은 넘은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손톱은 길게 자라 있었고 옷은 몇 주째 같은 걸 입고 있었어요. 씻지도 못해서 악취가 났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제 모습이 낯설었죠. 이게 정말 나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변해 있었습니다. 택배 박스 3개를 안으로 끌어들이는데 약 30초.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저는 극도로 긴장했습니다. 누군가 나타날까봐, 누군가 저를 볼까봐. 박스를 다 옮기고 재빨리 문을 닫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무사히 끝났습니다. 오늘도 들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몰랐습니다. 누군가 저를 봤다는 것을요. 뭐야, 저 사람. 4층에서 담배를 피우러 나온 남자가 저를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유령처럼 움직이는 여자를. 하지만 그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상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죠. 날이 밝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시계가 오전 8시를 가리킬 뿐이었죠. 제 방에는 낮도 밤도 없었습니다. 커튼을 쳐놓고 창문을 테이프로 막아놨거든요. 방 안은 온통 쓰레기 천지였습니다. 택배 박스들이 한쪽 구석에 산처럼 쌓여 있었고 일회용 용기들이 곳곳에 널려 있었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쓰레기 냄새, 곰팡이 냄새, 그리고 제 몸에서 나는 악취. 코가 무뎌져서 이제는 잘 못 맡지만 처음 누군가 들어오면 기절할 정도의 냄새일 겁니다. 창문을 열 수도 없었어요. 누군가 저를 발견할까봐, 제 존재가 드러날까봐. 환기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여름에는 더웠습니다.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에어컨을 틀면 실외기 소리로 제 존재가 드러날까 봐 그것도 못했어요. 선풍기 하나로 버텨야 했습니다. 겨울에는 추웠습니다. 난방을 틀면 전기세가 많이 나와서 제 존재가 의심받을까 봐 최소한으로만 사용했죠. 두꺼운 이불을 여러 장 덮고 떨며 지냈습니다. 제 하루는 단조로웠습니다. 오전 9시 일어나서 택배로 온 음식을 먹습니다. 대부분 전날 먹다 남은 음식이었죠. 김치찌개, 된장찌개, 냉동밥. 전자레인지로 데워 먹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오전 10시 오후 2시 TV를 봅니다. 소리는 최대한 작게 해서 이어폰을 끼고 봤어요. 벽이 얇아서 옆집에 들릴까봐. 오후 2시 오후 6시 잠을 잡니다. 밤에 잠을 못 자니까 낮에 자야 했어요.
하지만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악몽만 꾸었죠. 오후 6시 후 10시 다시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봅니다. 인터넷 기사를 읽고 유튜브를 보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오후 10시 새벽 2시 문 앞에서 대기합니다. 복도의 소리를 들으며 사람들의 움직임을 파악했죠. 새벽 2시 새벽 3시 택배를 가져옵니다. 화장실에 가고 쓰레기를 문 앞에 내놓고 그렇게 하루가 끝났습니다. 이런 생활이 7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오늘은 뭘 먹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찌개 하나, 냉동밥 3개, 김치 1통. 그게 전부였어요. 식사는 항상 배달 음식이었습니다. 요리를 할 수도 없었고 장을 볼 수도 없었으니까요. 배달 앱으로 주문하면 문 앞에 놓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문 앞에 놓아주세요. 연락 주지 마시고요. 대부분의 배달원들은 그냥 놓고 갔습니다. 가끔 전화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들도 포기하고 문 앞에 놓고 갔습니다. 한때는 명품 레스토랑에서 코스 요리를 먹던 제가 이제는 하루 종일 배달 음식 하나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영양 상태는 엉망이었죠. 얼굴은 창백했고 살은 빠졌습니다. 하지만 배는 나왔어요. 운동을 전혀 하지 않으니까요. 거울 좀 보지 말걸. 화장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머리카락은 푸석푸석했고 피부는 거칠었어요. 치아는 누렇게 변했고 잇몸에서는 피가 났습니다. 이를 제대로 닦지 못했거든요. 치과에도 갈 수 없었고요. 입 냄새가 심했습니다. 손톱, 발톱은 길게 자랐습니다. 자르려고 해도 잘 잘리지 않았어요. 손이 떨려서. 목욕은 일주일에 1번 정도 했습니다. 물소리가 들릴까봐 샤워는 짧게 조용히 해야 했어요. 옷은 몇 벌 없었습니다. 빨래를 할 수도 없었고 새 옷을 살 수도 없었으니까요. 같은 옷을 며칠씩 입고 있었죠. 몸만 썩어간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도 썩어갔어요. 사람을 만나지 못하니 말하는 법을 잊어갔습니다. 혼잣말만 했죠. 오늘은 무슨 요일이지? 화요일? 수요일? 요일 감각도 없어졌습니다. 날짜도 잘 몰랐어요. 그냥 하루하루가 똑같이 반복됐습니다. 우울증이 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왜 사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살을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용기도 없었어요.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날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엄마. 제 둘째 딸 미경이었습니다. 미경아. 저는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미경이가 올 거라는 연락은 없었거든요. 엄마, 이게 무슨 냄새야? 진짜 여기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미경이는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좀. 택배 왔으면 그때그때 치우라고 했잖아요. 왜 이렇게 쌓아놔요? 방 한쪽에 쌓인 택배 박스들을 가리키며 미경이가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할게. 미경아, 엄마가. 비켜봐요. 내가 치울게. 미경이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쓰레기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미경아, 미안해. 요즘 눈도 잘 안 보이고 몸도 안 좋고. 시켜주면 그날 먹으라고 한 거잖아요. 왜 이렇게 썩혀놔요? 그게 엄마가 냉장고에 넣어두고 깜빡했어. 사실이었습니다. 기억력이 많이 나빠졌거든요. 뭘 했는지, 뭘 먹었는지 자꾸 잊어버렸어요. 엄마, 정신 좀 차려요. 제발. 미경이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한때는 저를 그렇게 따르던 딸이었는데, 이제는 저를 대하는 것이 마치 짐 대하듯 했어요. 미경아, 엄마가 미안해. 됐어요. 그만하세요. 미경이는 쓰레기를 대충 치우고 나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또 지난번처럼 밤에 나갈 생각하지 마요. 죽은 듯이 있어야 돼요. 알았죠? 죽은 듯이 있으라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알았어, 미경아. 엄마가 조심할게. 그리고 엄마 핸드폰 좀 꺼놔요. 혹시 모르니까. 응. 미경이는 30분 만에 떠났습니다.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이번에는 큰딸 수진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내가 왔어. 수진이의 목소리는 미경이보다는 부드러웠지만 여전히 냉랭했습니다. 수진아, 엄마 몸은 괜찮아?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무릎이 너무 아팠고 눈도 잘 안 보였어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이거 연금 통장이야. 이번 달 건 나왔어. 수진이가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120만 원이 들어와 있었죠. 고마워, 수진아. 이거로 한 달 생활해야 돼. 알았지? 응. 120만 원. 월세 50만 원 내고 공과금 내고 음식 사 먹고 하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그리고 엄마, 미경이한테 들었는데 또 쓰레기 쌓아뒀다며? 미안해. 제발 좀 정신 차려요. 우리도 힘들어요.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또 열렸어요. 언니. 미경이었습니다. 미경이 왔어? 언니, 엄마 연금 통장 가져왔어? 응, 가져왔는데 왜?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미경이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언니, 이번엔 내 차례야. 미경이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뭐? 엄마 연금 반만 내놔. 야, 무슨 소리야? 언니 잘 사잖아. 나도 좀 먹고 좀 살자. 야, 내 형편 사정 같지 않아. 나도 힘들어. 막말로 그거 언니 거야? 엄마 거잖아. 근데 왜 언니가 다 가져가?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제 두 딸이 제 연금을 놓고 싸우고 있었어요. 야, 이 오피스텔 누가 구한 건데? 내가 구한 거야. 그래서 엄마, 내가 혼자 모셔. 나도 7년 동안 월세 낼 만큼 냈다고. 아니, 너무 한 게 있다고.
언니,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시끄러워. 엄마 이것들이. 수진이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죠. 엄마가. 미안해. 됐어요, 엄마. 우리끼리 해결할게. 수진이와 미경이는 복도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서 그들의 대화가 다 들렸어요. 언니 진짜 너무해. 나도 사람이야. 그래 알았어. 이번 달만 반 줄게. 고마워 언니. 대신 다음 달부터는 내가 월세 내. 뭐? 그건 또 무슨. 공평하게 하자는 거야. 반씩 나눠서. 알았어. 그들의 발걸음이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내가 뭘 한 거지. 내가 우리 딸들을 이렇게 만들었어. 그로부터 며칠 후였습니다. 수진이와 미경이가 나간 직후 문이 제대로 잠기지 않았나 봅니다. 누구 없어요? 누군가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랐어요. 계세요? 205 택배기사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방 한쪽 구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아무도 안 계시나? 문이 열려 있네.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이상하네. 분명 사람이 사는 것 같은데. 택배기사가 방 안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옷장 뒤에 숨어서 숨을 죽였죠. 여보세요? 거기 누구 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가.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디? 택배기사가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공황 상태에 빠졌어요. 쳐다보지 마. 쳐다보지 마.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소리쳤습니다. 아, 할머니? 주인분이세요? 나가라고. 죄송한데요. 여기 사인 좀 받아야 해서요. 어디 사인해? 눈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7년 동안 어둠 속에서만 살다 보니 시력이 많이 나빠진 거죠. 불빛이 너무 밝아서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여기요, 여기. 택배기사가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인을 했죠. 됐어요. 됐으면 나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좀 이상하신 것 같은데. 나가라고. 저는 택배기사를 밀쳐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어요.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택배기사는 황급히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식은땀이 온몸에서 흘렀죠. 들켰을까? 내 얼굴을 봤을까? 신고할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다음 날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205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게요. 어제 택배기사 말 들으니까
뭐래요? 할머니가 사는데 완전 이상하대요. 소리 지르고 사람을 밀치고. 혹시 정신병 같은 거? 글쎄요. 아무튼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문에 귀를 대고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제 어떡하지?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했어. 그날 이후 저는 더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택배도 받지 않았어요. 그냥 문 앞에 쌓이도록 내버려뒀습니다. 사실 저의 삶이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 정민이 대학 합격 축하해. 15년 전 고급 레스토랑에서 딸의 대학 합격을 축하하던 때가 있었죠. 그때만 해도 저는 딸들에게 자랑스러운 엄마였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 아니었으면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어요. 우리 딸 잘 됐으면 그걸로 충분해. 큰딸 수진이가 서울대에 합격했을 때였습니다. 저는 정말 기뻤어요. 엄마, 제가 장학금 받았어요. 둘째 미경이도 이화여대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했습니다. 두 딸 모두 명문대에 진학한 거죠. 우리 딸들 정말 자랑스럽다. 엄마가 뭐든 해줄게. 그때의 저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돈도 많았고 사업도 잘 됐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넘쳤죠. 저는 대구 동성로에서 명품 의류 매장을 운영했습니다. 박정숙 부티크라는 이름의 3층짜리 건물이었어요. 1층은 여성복, 2층은 남성복, 3층은 VIP 고객 전용 공간이었죠. 박 사장님, 이번 시즌 신상 들어왔어요. 당연하지. 이번엔 밀라노에서 직접 공수해 왔어. 제 매장은 대구에서 손꼽히는 명품 편집샵이었습니다. 연예인, 사업가, 의사, 변호사 등 상류층 고객들이 단골이었어요. 박 사장님 안목은 정말 최고예요. 이거 입고 모임 갔더니 다들 어디서 샀냐고 난리였어요. 그럼 그렇지. 내가 직접 고른 건데. 한 달 매출이 5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였습니다. 순수익만 해도 23천만 원은 됐죠. 대구에서는 잘 나가는 사업가였습니다. 하지만 제 진짜 재산은 매장에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박 사장님,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어느 날 같은 건물에서 액세서리 가게를 하는 김 사장님이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제 아들이 사고를 쳤는데 합의금이 필요해요. 얼마나 필요한데요? 1,500만 원이요. 급한데 은행 대출도 안 되고.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통장 번호 보내세요. 정말요? 박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자는 월 3%로 하고 3개월 안에 갚으면 돼요. 네, 꼭 갚을게요. 전화를 끊고 바로 이체했습니다. 1,500만 원. 제게는 큰 돈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시작된 것이 제 두 번째 사업이었습니다. 바로 사채였죠. 처음에는 아는 사람들에게만 빌려줬습니다. 이자는 월 23%. 은행보다는 높지만 사채업자들보다는 훨씬 낮았어요.
박 사장님 덕분에 가게 살렸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박 사장님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은행에서도 안 빌려주는데 입소문이 났습니다. 박정숙 사장은 믿을 만하다. 이자도 합리적이고 독촉도 심하지 않다. 그렇게 제 고객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50명, 100명, 200명. 한 달에 굴리는 돈만 10억 원이 넘었습니다. 순수익은 월 23천만 원. 매장 수익과 합치면 한 달에 5천만 원 이상을 벌었죠. 박 사장님, 요즘 적금 이자가 너무 낮아요. 그러게요. 은행에 맡겨봐야. 박 사장님, 개모임 하나 만들어 보시는 게 어때요? 동성로 상인회 모임에서 누군가 제안했습니다. 개모임이요? 네, 박 사장님이 개주를 하시면 다들 믿고 들 거예요. 개모임. 여러 사람이 매달 일정 금액을 모아서 돌아가며 목돈을 타는 시스템이죠.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시작한 개모임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10명으로 시작했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모으는 개였죠. 10개월이면 1000만 원을 목돈으로 탈 수 있었습니다. 박 사장님 개는 정말 좋네요. 제가 친구들한테도 소개해도 될까요? 그럼요, 좋죠. 입소문이 나면서 개원이 늘어났습니다. 20명, 30명, 50명. 저는 여러 개의 개를 운영했습니다. 100만 원 개, 200만 원 개, 500만 원 개, 심지어 1000만 원 개도 있었어요. 박 사장님, 저도 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근데 신용 확인은 좀 해야 해요. 저는 철저했습니다. 개원의 신용을 확인했고 보증인도 세웠어요. 단 한 번도 문제가 생긴 적이 없었습니다. 22년 동안 80명 넘는 사람들이 제 개에 가입했습니다. 한 달에 관리하는 돈만 3억 원이 넘었죠. 박 사장님 덕분에 집 계약금 마련했어요. 박 사장님 개로 장사 시작할 수 있었어요. 박 사장님은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사람들의 신뢰. 그게 제 가장 큰 자산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저는 정말 화려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제주도 골프 어때? 남편과 함께 매주 골프를 쳤습니다. 회원권만 3개를 갖고 있었죠. 엄마, 이거 사주세요. 딸들이 원하는 건 뭐든 사줬습니다. 명품 가방, 최신 스마트폰, 해외여행. 정민아, 여름방학 때 유럽 여행 가자. 정말요, 엄마? 와, 대박. 1년에 서너 번은 해외여행을 다녔습니다. 유럽, 일본, 동남아. 차는 BMW를 탔습니다. 최신형 7 시리즈였죠. 집은 대구 수성구에 있는 50평 아파트였습니다. 부러워요, 박 사장님. 정말 복 받으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일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게 교만이었을까요? 제 몰락은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2016년 여름 매장 직원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왜 그래요? 건물주가 건물을 팔겠대요. 뭐라고요?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장사하던 건물을 갑자기 판다니. 건물주 바뀌면 어떻게 돼요? 새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나가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떡해요? 권리금을 받든지 아니면 권리금. 제가 15년 동안 쌓아온 영업권에 대한 보상이었죠.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최소 3억은 받아야 해요. 3억. 큰 돈이었지만 불가능한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새 건물주가 권리금을 주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나가시든지 아니면 임대료 2배 내시든지. 2배요? 그럼 장사를 어떻게 해요? 그건 제 알바 아니에요. 악덕 건물주였습니다. 법적으로 싸울 수도 있었지만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사장님, 차라리 건물을 사는 게 어때요? 건물을요? 네, 이 기회에 건물주가 되는 거죠. 생각해보니 괜찮은 방법이었습니다. 건물을 사면 임대료 걱정도 없고 나중에 되팔 수도 있으니까요. 얼마예요? 15억이요. 15억. 큰 돈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현금은 5억 정도. 10억이 부족했죠. 대출 받으면 되잖아요. 은행 대출이 얼마나 나올까요? 담보로 7억 정도는 나올 거예요. 그럼 3억이 부족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3억을 어디서 구하지? 그때 떠오른 게 개돈이었습니다. 개돈을 잠깐만 쓰면 되지 않을까? 한 달만. 딱 한 달만 빌렸다가 갚으면.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여보, 이거 정말 괜찮을까? 남편에게 상의했습니다. 글쎄, 좀 위험한 것 같은데. 한 달이면 돼. 건물 사고 나서 은행에서 추가 대출 받으면 되잖아. 그래도 괜찮아. 내가 20년 넘게 개를 운영했는데 한 번도 문제 없었어. 이번에도 괜찮을 거야. 결국 저는 개돈 3억을 썼습니다. 건물을 샀습니다. 15억에 제 명의로. 드디어 내 건물이다. 기뻤습니다. 이제 임대료 걱정도 없고 건물 가치도 오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장님, 은행에서 추가 대출이 안 된대요. 뭐라고요? 대출 한도를 이미 다 썼대요. 그럼 어떡해요? 다른 은행을 알아봐야죠. 하지만 어느 은행도 추가 대출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부채가 너무 많다는 거였어요. 어떡하지? 한 달 뒤에 개원들한테 돈을 돌려줘야 하는데. 3억. 갑자기 큰 돈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보, 주식 투자 어때? 절박한 심정에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주식? 당신 주식 해본 적 있어? 없지. 근데 요즘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 많다잖아. 그건 운이야. 위험해. 알아. 근데 다른 방법이 없어. 저는 주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를 보고 책을 읽고 증권사 세미나도 다녔어요. 이 종목은 오를 겁니다.
제가 장담해요. 한 증권사 직원이 말했습니다. 정말요? 네, 지금 3만 원인데 한 달 뒤면 5만 원까지 갈 겁니다. 그럼 3억 투자하면 5억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2억 수익입니다. 솔깃했습니다. 2억 수익이면 개돈도 갖고 여유돈도 생기는 거였죠. 투자하겠습니다. 2016년 8월 15일 저는 3억을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좋았습니다. 주가가 올랐어요. 3만 원에서 3만 2천 원으로. 봐, 내 선택이 맞았어. 신났습니다. 이대로만 가면 성공이었죠. 하지만 그 다음 주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사장님, 주가가 떨어지고 있어요. 얼마나요? 3만 원에서 2만 8천 원으로. 잠깐만 기다리면 다시 오르겠죠. 글쎄요. 하지만 주가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2만 8천 원, 2만 5천 원, 2만 원. 이거 큰일인데. 한 달이 지났을 때 주가는 1만 5천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3억이 1억 5천만 원이 된 거죠. 1억 5천만 원이 증발했습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사장님, 개원들이 연락이 와요. 뭐래요? 이번 달 개돈 언제 주냐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해요. 하지만 기다려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박 사장님, 약속 지켜주세요. 제 돈이에요. 박 사장님, 저 다음 달에 이사 가야 해요. 계약금 내야 한다고요. 박 사장님,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죄송해요. 은행 처리가 좀 늦어져서요. 다음 주면 돌려드릴게요. 하지만 다음 주가 돼도 돈은 없었습니다. 저는 다른 개원들한테 받은 돈으로 먼저 타야 하는 개원들에게 줬습니다. 이른바 돌려막기였죠.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돈이 점점 부족해졌어요. 어떡하지? 사채라도 써야 하나? 사채업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얼마 필요하세요? 5천만 원이요. 이자는 월 10%입니다. 10%요? 그럼 한 달에 500만 원. 싫으면 말고요. 아니에요. 빌려주세요. 5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걸로 개원들에게 돌려줬죠. 하지만 한 달 뒤 이자 500만 원을 갚아야 했습니다. 그 돈도 없었어요. 다시 다른 사채업자에게 빌렸습니다. 이번엔 7천만 원을. 이자는 월 12%입니다. 12%요? 그럼 한 달에 840만 원. 급하시잖아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제가 빌린 사채는 2억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개원들에게 돌려주지 못한 돈은 4억 2천만 원. 총 6억이 넘는 빚을 진 거죠. 이제 정말 끝이야. 박정수, 당장 나와. 어느 날 매장 앞에 개원들이 몰려왔습니다. 제 돈 돌려주세요. 사기꾼. 경찰 신고할 거예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시간? 벌써 3개월이에요. 대체 뭐 하신 거예요? 제발요, 제 아들 결혼 자금이에요. 다음 달이 결혼식인데. 박 사장님, 제 노후 자금이에요. 전부 넣은 거예요. 사람들의 절규. 그게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꼭 갚을게요. 하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갚을 건데요? 방법이나 있어요? 건물을 팔겠습니다. 건물 팔아서 얼마나 나와요? 15억에 샀으니까. 담보대출 얼마예요? 7억이요. 그럼 8억밖에 안 남잖아요. 우리 돈은 4억이 넘는다고요. 나머지는 제가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법이 뭐예요? 또 사기 치실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경찰 신고하겠어요.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그날 3명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기죄. 4억 2천만 원. 제 인생은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엄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큰딸 수진이가 울면서 물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잘못했다고요? 지금 경찰 조사 받으신 거 알아요? 엄마, 이거 사기죄예요. 몇 년 살 수도 있어요. 충격이었습니다. 감옥. 저는 감옥에 갈 수도 있었던 거죠. 어떡하지? 어떻게? 엄마, 일단 변호사 선임해야 해요. 돈이 없는데. 제가 알아볼게요. 수진이는 변호사를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비용만 3천만 원. 엄마, 이 돈은 어떻게 해요? 엄마한테 돈 없어. 정말요? 진짜 하나도 없어요. 다 날렸어. 그때 둘째 미경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차라리 도망가는 게 어때요? 뭐? 공소시효라는 게 있잖아요. 7년인가? 그건 7년만 버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무죄예요. 위험한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도와줄게요. 그렇게 제 도주가 시작됐습니다. 2016년 10월 1일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엄마,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핸드폰도 버리고요. 그리고 이름도 바꿔야 해요. 이름을요? 네, 이미선. 이제부터 엄마는 이미선이에요. 박정숙에서 이미선으로. 제 새로운 이름이었습니다. 수진이가 구해준 곳은 부산의 한 고시원이었습니다. 여기서 지내세요. 절대 밖에 나가지 마시고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올게요. 고마워, 수진아. 엄마, 꼭 조심하세요. 절대 들키면 안 돼요. 첫 달은 괜찮았습니다. 고시원은 좁았지만 안전했어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면서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나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창밖을 보고 싶었지만 커튼을 열 수 없었습니다. 누가 볼까봐.
사람들과 대화하고 싶었지만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들킬까봐.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엄마, 부산은 너무 위험해요. 왜? 개원들이 부산에도 있어요. 혹시 마주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디로? 대전으로 가세요. 제가 원룸 하나 구했어요. 2017년 4월 저는 대전으로 갔습니다. 조그만 원룸. 6평 남짓한 공간이었죠. 엄마, 여기서 지내세요. 월세는 제가 낼게요. 미경아, 너무 미안해. 됐어요. 엄마 감옥 가는 것보단 나아요. 하지만 대전 생활도 쉽지 않았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너무 외로웠어요. 사람이 그리웠습니다. 대화가 하고 싶었어요. TV를 보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저 배우 정말 연기 잘한다. 오늘 날씨 좋네. 뭐 먹지? 스스로에게 말을 거는 것. 그게 제 유일한 대화였습니다. 엄마, 또 이사해야 해요. 왜? 경찰이 대전까지 수색 범위를 넓혔대요. 그럼 어디로? 서울이요. 서울이 제일 안전해요. 사람이 많으니까. 2018년 3월 저는 서울로 갔습니다.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 그곳이 제 3번째 은신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오래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또 이사해야 해요. 또요? 네, 건물 재건축이래요. 어디로 가요? 일단 제가 찾아볼게요. 2019년 1월 저는 구로구의 한 원룸에 정착했습니다. 205. 제 마지막 은신처였습니다. 엄마, 여기서 좀 오래 지내세요. 계속 옮기면 더 위험해요. 응. 그리고 엄마, 절대 밖에 나가지 마세요. 창문도 열지 마시고요. 알았어. 택배는 제가 시켜줄게요. 엄마는 그냥 죽은 듯이 있으세요. 죽은 듯이.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2020년, 2021년, 2022년. 시간이 흘렀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요일도 날짜도 계절도 구분이 안 됐어요. 그냥 하루하루가 똑같이 반복됐습니다. 일어나고 먹고 TV 보고 자고. 일어나고 먹고 TV 보고 자고. 끝없는 반복이었습니다. 오늘이 2021년 3월 15일 화요일입니다. TV에서 나오는 날짜를 보고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 3월이구나. 봄인가. 하지만 봄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창문을 열 수 없었으니까요. 아야. 일어서려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7년 동안 거의 누워서 지내다 보니 다리 근육이 다 빠졌어요. 엄마, 운동 좀 하세요. 좁아서 운동을 어떻게 해? 6평 원룸. 운동할 공간도 없었습니다. 허리가 굽었습니다. 항상 구부정하게 앉아 있다 보니 척추가 휘었어요. 시력도 나빠졌습니다. 어둠 속에서만 지내다 보니 눈이 퇴화된 거죠. 엄마,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병원은 위험해.
그래도 아프잖아요. 괜찮아. 참을 만해. 하지만 참을 수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가 아팠습니다. 충치가 생긴 거죠. 진통제를 먹었지만 소용없었어요. 아파. 밤새 이를 부여잡고 앓았습니다. 엄마 치과 가야 해요. 안 돼. 이대로 두면 염증 생겨요. 그래도 안 돼. 들킬 수 있어. 결국 이는 썩어서 부러졌습니다. 그것도 앞니였어요. 거울을 보니 흉측했습니다. 앞니가 없는 제 모습. 나 정말 망했구나. 엄마 대화 좀 하세요. 수진이가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왔을 때 말했습니다. 응? 엄마 요즘 혼잣말 너무 많이 하세요. 정신 좀 차리세요. 혼잣말.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혼잣말을 한다는 것을.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혼잣말을 했어요. 오늘 뭐 먹지? 김치찌개? 아니면 된장찌개? 날씨 좋네. 밖에 나가고 싶다.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사람과 대화하지 못하니 스스로에게 말을 거는 건. 그게 제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악몽도 자주 꿨습니다. 박정수. 체포한다. 경찰이 저를 쫓아오는 꿈. 사기꾼. 돈 돌려내. 개원들이 저를 둘러싸는 꿈. 엄마는 범죄자예요. 딸들이 저를 외면하는 꿈. 의학.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죠. 꿈이었어. 다행이다. 하지만 현실도 꿈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엄마 이거 이번 달 생활비예요. 고마워 수진아. 50만 원이에요. 아껴 쓰세요. 50만 원? 지난달엔 80만 원 줬잖아. 엄마 저도 힘들어요. 애들 학원비, 집 대출. 그리고 엄마 제가 7년 동안 얼마나 됐는데요. 좀 이해해 주세요. 미안해. 수진이의 표정은 점점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엄마 솔직히 언제까지 이래야 해요? 공소시효 끝나면 정말 괜찮은 거예요. 개원들이 가만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돈은요? 4억 넘는 돈은 어떻게 갚을 건데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미경이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엄마 차라리 자수하는 게 낫지 않아요? 자수? 네, 자수하면 형량 감경되잖아요. 한 34년. 하지만 7년 도망 다니는 것보다 나을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지쳤어요. 미경아. 엄마도 아시잖아요. 이렇게 사는 거 지옥이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건 지옥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감옥이 더 무서웠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2022년 겨울 딸들 사이에 큰 싸움이 있었습니다. 언니, 엄마 연금 통장 내놔. 왜? 언니만 쓰지 말고 나도 좀 쓰자고. 야, 월세 내가 내는 거 알아? 알아. 그래서 반반 하자는 거야.
넌 뭐 하는데? 나도 생활비 주잖아. 그리고 택배 시켜주고. 그게 얼마나 된다고. 언니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 돈인데 언니가 왜 다 가져가? 내가 7년 동안 얼마나 쏟아부었는데. 나도 마찬가지야. 두 딸의 다툼을 듣는 제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우리 딸들을 이렇게 만들었어. 결국 수진이와 미경이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엄마, 앞으로 제가 올게요. 언니한테는 연락하지 마세요. 미경아, 그렇게 하면 상관없어요. 전 언니 얼굴도 보기 싫어요. 가족이 무너졌습니다. 쟤 때문에. 미경아, 엄마 무릎이 너무 아파. 참으세요. 병원 한 번만. 딱 한 번만. 안 돼요. 위험해요. 제발. 엄마.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2023년 3월 어느 날 딸들이 없는 틈을 타서 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7년 만에 밖으로 나가는 거였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너무 밝아서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어지러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병원까지. 이미선이라는 이름.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병원 접수대에서 물었습니다. 이미선이요. 가짜 이름. 제가 7년 동안 써온 이름이었습니다. 주민번호는요? 준비해온 가짜 주민번호를 말했습니다. 미경이가 만들어준 거였어요. 네, 접수됐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저 사람들 중에 혹시 날 아는 사람이 있으면 어쩌지. 공포에 떨었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를 했지만 불안했어요. 이미선 씨,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의사가 무릎을 받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심하네요. 얼마나 방치하신 거예요? 그게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정밀 검사 받으셔야겠어요. 수술은 안 돼요. 왜요? 이대로 두면 못 걸어요. 그냥 약만 주세요. 의사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진통제와 파스를 처방받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병원을 나오는데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박 사장님.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돌아보니 시장에서 같이 장사하던 이 사장님이었습니다. 박 사장님 맞으시죠? 어머, 여기서 웬일이세요? 아니에요. 저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분명 박 사장님이에요. 어디 계셨어요? 다들 찾고 있어요. 잘못 보셨어요. 저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박 사장님. 뒤에서 이 사장님이 쫓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필사적으로 뛰었어요. 엄마. 그때 미경이가 나타났습니다. 차를 몰고 온 거죠. 빨리 타요.
차에 탔습니다. 미경이는 급 출발했어요. 박 사장님, 잠깐만요. 뒤에서 이 사장님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대로 사라졌어요. 엄마, 이제 그만해요. 미경이가 차를 세운 곳은 인적 드문 산길이었습니다. 미경아, 나도 더 이상 못하겠어요. 7년이에요, 7년. 내 인생은 어떻게 돼요? 미안하다고 해결돼요. 나 이제 결혼도 못해요. 남자친구한테도 거짓말하고 살았어요. 미경아, 엄마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어요. 그건 이제 엄마 마음대로 해요. 경찰 가든 자수하든 아니면 여기서 죽든 대신 나한테 절대 연락하지 마요. 미경아. 미경이는 그대로 떠났습니다. 저를 산속에 홀로 남겨두고. 미경아. 주변은 어두웠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이대로 죽는 건가? 그날 밤 저는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지도 몰라. 하지만 죽을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저 추위에 떨며 밤을 보냈어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이가 왔습니다. 엄마, 수진아. 미경이한테 들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수진아, 미안해. 일단 가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수진이는 저를 데리고 또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더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전기도 수도도 끊긴 빈집. 엄마, 여기서 지내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게 다예요. 응. 그리고 엄마, 공소시효 곧 끝나요. 딱 3개월만 더 버티세요. 3개월. 네, 그럼 자유예요. 그때까지만 참으세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3개월. 딱 3개월만 버티면 되는 거였어요. 전기가 없는 집. 저는 촛불에 의지해 지냈습니다. 촛불을 켰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이 퍼졌어요. 밥은 먹지 못했습니다. 전자레인지도 없고 가스도 없으니까요. 편의점 도시락을 차갑게 먹었습니다. 그게 제 식사였어요. 물도 없었습니다. 생수를 사서 마셨죠. 화장실도 제대로 쓸 수 없었습니다. 물이 안 내려가니까요. 이게 사람 사는 건가?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3개월만. 딱 3개월만 버티면 되니까. 오늘이 8월 15일. 그럼 공소시효가 달력에 표시했습니다. 2023년 10월 1일. 그날이 제 해방의 날이었어요. 76일 남았다. 하루하루 날짜를 지워갔습니다. 75일, 74일, 73일. 숫자가 줄어들수록 희망이 보였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8월은 지옥이었습니다. 너무 더웠어요. 전기가 없어서 선풍기도 못 틀었습니다. 에어컨은 꿈도 꾸지 못했죠. 더워 죽겠어. 온몸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옷을 벗어도 소용없었어요.
창문을 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저를 볼까 봐 열 수 없었어요. 조금만 참자. 하지만 어느 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하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7년 만에 느끼는 시원한 바람이었어요. 아, 좋다. 눈을 감고 바람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경찰입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창문 밖에서 형사들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당신을 사기 및 배임 혐의로 체포합니다. 어떻게? 박정숙 씨 맞죠? 7년 동안 도주 중이었던? 아니에요. 저는 손 올리세요. 형사 3명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공소시효 만료 이틀 전입니다. 아슬아슬했네요. 이틀 전. 허탈했습니다. 딱 이틀만 더 버텼으면 됐는데. 가시죠. 경찰차에 탔습니다. 7년 만에 타는 차였어요. 차장 밖으로 세상이 보였습니다. 변한 세상. 7년 동안 제가 보지 못했던 세상. 끝났구나. 정말 끝났어. 경찰서 조사실. 어떻게 저를 찾으셨어요? 저는 형사에게 물었습니다. 전기세요. 전기세? 네, 2013년 7월에 갑자기 박정숙 명의로 전기세가 나가더라고요. 아, 그제야 기억났습니다. 제가 미경이에게 부탁했던 일. 전기 좀 켜주면 안 돼요. 엄마, 그런 명의를 엄마 이름으로 해야 하는데. 그래도 괜찮아. 전기라도 켜줘. 너무 더워서 못 살겠어. 그게 함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소로 형사들을 보냈죠. 잠복 근무를 하면서 기다렸어요. 얼마나 기다리셨는데요? 한 달요. 매일 밤 잠복했습니다. 그렇게까지.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꼭 잡아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창문을 여는 순간 네, 빛이 새어 나왔죠. 그때를 기다렸던 겁니다. 제 실수였습니다. 더위를 못 이겨 창문을 연 것. 그게 제 인생을 끝낸 거였어요. 박정숙, 내가 여기 있었어. 경찰서로 개원들이 몰려왔습니다. 제 돈 돌려줘요. 7년 동안 어떻게 산 거예요? 사기꾼. 사람들의 분노.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돈이 돌아와요. 제 아들 결혼 못했어요. 당신 때문에. 제 노후 자금 다 날렸어요. 한 사람의 사연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죽을 죄? 그럼 죽어요. 책임지세요. 돈은 어떻게 갚을 건데요? 건물은 이미 경매로 넘어갔어요. 모르셨어요? 뭐? 충격이었습니다. 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다니.
7년 동안 세금도 안 냈잖아요. 당연히 경매죠. 그럼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당신한테 남은 건 빚뿐이에요. 절망이었습니다. 엄마 잡혔대요. 수진이가 미경이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너 미쳤어? 언니, 나 솔직히 엄마 잡히길 바랐어. 이제 끝났잖아. 너 7년 동안 우리 인생 망친 거 알아? 나 이제 자유야. 그래도 엄마잖아. 엄마? 그 사람은 우리 엄마 아니야. 범죄자지. 미경아. 언니, 나 이제 연락 안 할 거야. 엄마도 언니도 다 잊고 살 거야. 미경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진이는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우리가 뭘 잘못한 거예요. 2024년 3월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인 박정숙은 2016년 10월부터 2023년 8월까지 7년간 도주하며 수사를 방해했습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총 80명이며 피해 금액은 4억 2천만 원에 달합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판사는 냉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장기간 도주하며 반성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피해 금액도 크고 피해자도 많습니다. 따라서 본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합니다. 6년. 7년을 도망 다니고 6년을 감옥에서 살게 됐습니다. 총 13년. 제 인생의 13년이 사라진 거죠. 2024년 4월 저는 여자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805번 앞으로. 제 번호였습니다. 이제 저는 이름도 없었어요. 그냥 805번이었죠. 여기가 내 방이야. 4인실. 다른 죄수 3명과 함께 지내야 했습니다. 야, 새로운 거 아냐? 너무하고 들어왔어. 사기죄요. 사기? 얼마? 4억 2천만 원이요. 오, 대박. 큰 손이네.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이 죽었으니까요. 엄마. 6개월 만에 수진이가 면회를 왔습니다. 수진아,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을 리 없었죠. 미경이는 연락 안 해요. 그렇구나. 엄마, 제가 변호사 선임했어요. 감형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고마워. 그리고 엄마, 제가 조금씩 갚을게요. 개원들한테. 수진아, 엄마 대신 제가 책임질게요. 안 돼. 그건 엄마 빚이야. 괜찮아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제발 건강하세요.
6년 후에 나오시면 제가 모실게요. 수진아, 고마워. 정말. 저도 울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딸과 함께. 교도소에서의 시간은 천천히 흘렀습니다. 하루하루가 똑같았어요. 일어나고 일하고 먹고 자고. 7년간의 도주 생활과 비슷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때보다 나았어요. 적어도 여기선 햇빛을 볼 수 있었으니까요. 805번 작업장으로. 저는 교도소에서 봉제 작업을 했습니다. 하루 8시간씩. 바느질을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때 욕심만 안 부렸어도, 개돈만 안 건드렸어도 후회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으니까요. 2025년 10월 현재 저는 여전히 교도소에 있습니다. 앞으로 5년을 더 살아야 해요. 2020년에야 나갈 수 있습니다. 나가면 저는 55살. 제 인생의 반이 사라진 거죠. 805번 면회. 오늘도 수진이가 왔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빠짐없이 와요. 엄마 좀 어때요? 응, 괜찮아. 제가 2천만 원 갚았어요. 개원들한테. 수진아, 앞으로 4년 동안 더 갚을게요. 1억 정도는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무리하지 마. 괜찮아요. 엄마 나오시면 같이 살아요. 미경이는 결혼했어요. 뭐? 충격이었습니다. 미경이가 결혼을 했다니. 저한테도 연락 안 했어요. SNS에서 우연히 봤어요. 그렇구나. 엄마 얘기는 안 한 것 같아요. 새 출발한 거죠. 미경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어. 하지만 가슴은 아팠습니다. 제 딸이 저를 지운 거였으니까요. 교도소에서 저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80명의 개원들에게, 한 분 한 분께, 김명숙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님의 아드님 결혼 자금을 제가 날렸습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그래도 용서를 빕니다. 이순자님께, 님의 노후 자금을 제가 망쳤습니다. 평생 일하신 돈을 제가 한순간에 날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쓸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망쳤는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편지를 보냈습니다. 80통을. 답장은 몇 통 오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찢어버렸을 거예요. 하지만 그중 한 분이 답장을 보내셨습니다. 박정숙 씨. 편지 잘 받았습니다.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 나머지 인생이라도 잘 사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김명수. 그 편지를 보고 저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교도소 생활이 7년간의 도주 생활보다 나았습니다. 적어도 여기선 햇빛을 볼 수 있었어요.
운동장에서 산책도 할 수 있었고요. 사람들과 대화도 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죄수들이지만 그래도 사람이었어요. 805번 요즘 좀 어때? 같은 방 죄수가 물었습니다. 그냥 살아요. 나도 사기죄야. 5년 받았어. 그래요? 근데 나는 후회 안 해. 돈 재밌게 썼거든. 넌? 후회해? 네, 매일 후회해요. 그럼 나가서 잘 살아.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고. 네, 그럴게요. 저는 다짐했습니다. 나가면 정말 열심히 살겠다고. 교도소에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바느질을 배웠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이제는 제법 잘합니다. 805번 솜씨 좋은데? 교도관이 칭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가서도 이거 할 수 있을 거야. 정말요? 응, 의류 수선집 같은 데서 일하면 되지. 희망이 보였습니다. 나가서 일할 수 있다는 걸.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교도소 도서관에서 빌려서요. 자기계발서, 종교서적, 소설. 하루에 한 권씩 읽었습니다. 805번 책 많이 읽네? 네, 할 게 이것밖에 없어서요. 좋은 거야. 책 읽는 죄수는 재범률이 낮대. 그래요? 응, 정신이 건강해지니까. 저는 더 많은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부터 저는 제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 여자의 추락기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제가 성공한 사업가에서 도망자가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7년을 숨어 살았는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썼습니다. 제 잘못, 제 후회, 제 반성을. 이거 출판할 거야? 같은 방 죄수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제 기록이요. 왜? 잊지 않으려고요.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래도 출판하면 돈 될 텐데. 돈은 필요 없어요. 이미 돈 때문에 인생 망쳤는걸요. 원고는 점점 두꺼워졌습니다. 500페이지가 넘었어요.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언젠가 딸들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엄마가 왜 이렇게 됐는지,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드디어 출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805번 출소 준비해. 네. 설렜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나가면 뭘 하지? 어디서 살지? 6년 동안 세상은 또 많이 변했을 거예요. 제가 적응할 수 있을까? 엄마 나오시면 제 집에서 사세요. 수진이가 면회 와서 말했습니다. 안 돼. 수진이 가족한테 폐가 되잖아. 괜찮아요. 남편도 동의했어요. 정말? 네, 그리고 엄마 제가 일자리도 알아봤어요. 일자리? 네, 의류 수선집이요. 사장님이 교도소 출신도 괜찮대요. 수진아.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딸을 뒀다는 게 감사했어요. 엄마 다시 시작해요. 이번엔 정말로. 응. 그래야지. 마지막 편지.
출소 일주일 전 저는 미경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미경아, 엄마야. 내가 결혼했다는 소식 들었어. 축하한다. 엄마는 내 결혼식에 가지 못해서 미안해. 아니, 가지 못한 게 아니라 가면 안 되는 거겠지. 내 새 인생에 엄마는 짐이 될 테니까. 엄마는 괜찮아. 너만 행복하면 돼. 엄마 생각은 하지 마. 엄마는 언니가 챙겨줄 거야. 너는 그냥 내 인생 살아. 행복하게. 엄마가 망쳤던 너의 인생, 이제는 내가 다시 만들어가길 바래. 사랑한다, 미경아. 그리고 미안해. 엄마가 편지를 붙였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제가 바랄 수 있는 건 그게 전부였으니까요. 이 긴 이야기를 통해 제가 배운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욕심은 모든 것을 망칩니다. 제가 개돈을 건드린 것은 작은 욕심에서 시작됐어요. 딱 한 달만 쓰면 되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작은 욕심이 제 인생 전체를 망쳤습니다. 둘째, 도망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7년 동안 도망 다닌 것이 1년 징역보다 더 힘들었어요. 살아있지만 죽은 것처럼 지내야 되니까요. 차라리 처음에 자수했다면 형량도 줄었을 것이고 제 인생도 덜 망가졌을 겁니다. 셋째, 가족은 소중합니다. 제 딸들, 특히 수진이가 없었다면 저는 진짜 죽었을 거예요. 감옥에서도 수진이가 있었기에 버틸 수 있습니다. 가족을 소중히 하세요. 그들은 당신이 무너졌을 때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들입니다. 넷째, 신뢰는 쌓기는 어렵지만 무너지는 건 순간입니다. 22년 동안 쌓은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그 신뢰를 다시 쌓는 데는 평생이 걸릴 겁니다. 다섯째, 돈보다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 가족, 평화로운 마음. 이런 것들이 돈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저는 돈을 쫓다가 모든 걸 잃었어요. 하지만 다시 시작하면서 돈이 아닌 다른 것들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개원분들께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80분 중 아직 30분은 연락이 안 됩니다.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연락을 거부하시는 분도 계세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찾을 겁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께 사죄하고 빚을 갚겠습니다. 비록 제 생전에 다 갚지 못하더라도 제 딸들이 이어서 갚을 겁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속죄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개돈을 건드렸을 때 바로 자수하셨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도망갔을까요? 도망간다면 얼마나 버틸 수 있었을까요? 7년? 아니면 그보다 더? 그리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처럼 평생 빚을 갚으며 살 수 있을까요? 저는 궁금합니다. 제 선택이 최악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상황에서 누구나 그렇게 했을까요? 공소시효 이틀 전에 잡혔다는 것. 누군가는 저를 불운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틀만 더 버텼으면 자유였는데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공소시효가 끝나서 자유의 몸이 됐다면 저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을 거예요. 빚도 갚지 못했을 것이고 개원들에게 사죄도 못했을 겁니다. 차라리 잡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벌을 받고 출소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으니까요. 법적 처벌보다 더 무서운 건 양심의 가책입니다. 제가 창문을 연 순간 제 인생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어요. 만약 그때 창문을 열지 않았다면 이틀 후 공소시효가 끝났을 겁니다. 법적으로는 자유였겠죠. 하지만 진짜 자유였을까요? 평생 숨어 살아야 했을 거예요. 개원들 눈에 띄지 않으려고 과거를 숨기면서. 그게 진짜 자유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자유는 지금입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떳떳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7년 도주가 6년 징역보다 더 힘들었다고? 네, 정말입니다. 교도소에는 최소한의 자유가 있었어요. 햇빛을 볼 수 있었고 운동도 할 수 있었고 사람들과 대화도 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언제 끝난다는 게 명확했어요. 6년. 딱 6년이면 끝. 하지만 도주 생활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하지? 평생. 공소시효 끝나면 그 후엔 끝없는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야 했어요. 그게 더 힘들었습니다. 수진아, 미경아. 엄마는 너희에게 최악의 엄마였어. 너희 인생을 망쳤고 너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지. 하지만 너희는 엄마를 버리지 않았어. 특히 수진아, 너는 엄마를 끝까지 지켜줬어. 엄마는 너희에게 빚진 것뿐이야. 이 빚은 평생 갚아도 다 갚지 못할 거야. 그래도 엄마는 최선을 다할게. 남은 인생 동안 좋은 엄마, 좋은 할머니가 되도록 노력할게. 사랑한다, 내 딸들아. 이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교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마세요. 남의 돈을 함부로 다루지 마세요. 잘못을 했다면 도망가지 말고 책임을 지세요. 그리고 가족을 소중히 하세요. 저는 이 모든 것을 실패했습니다. 그 대가로 13년을 허비해야 하고 평생 갚아야 할 빚을 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행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선택은 정말 최악이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지금의 저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